침묵의 소리. 바바라 콘스탄트 과학소설. 호스킨스 하스켈랜드 체프맨 광고회사의 그 누구도 왜 루실라 브라운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30분 일찍 출근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호스킨스 씨의 비서였는데 만약 누군가 호스킨스 씨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그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그가 출근하기도 전에 그의 사무실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그의 매력적인 젊은 비서가 일주일에 3번씩 일찍 출근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그로서는 알지 못했다. 또는 그 일이 3월의 우울한 어떤 날 이후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짐작조차 그는 언급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그 광고회사의 가장 젊은 부사장인 폴 체프맨 씨 역시 루실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가을과 겨울에는 그녀에게 아주 약간 관심을 보였고 봄과 여름에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왜 일찍 출근한 날이면 일찍 퇴근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결국 8시간의 근무라면 그리 길지도 않지만 그리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루실라가 그 일주일 중 3일에 4시 30분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 알았다고 해도 그 사무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행운의 브라운이요? 바로 그 루실라 브라운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고요? 또 다른 비서라면 크크거렸을 것이고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라면 코웃음을 쳤을 것이고 그 회사에 소속된 모든 영업사원이라면 껄끄러운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폴 체프맨 씨조차 뒤틀리는 입술을 숨기기 위해서 애써야만 했을 것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가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가 몰래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을 즈음 이후부터 그는 웃음을 잊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루실라? 그리고 그녀가 대답했다. 아, 미안해요, 폴.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은 전혀 아니다.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그 시절은 그랬고 정신 건강에 대한 가장 진지한 신문기사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수의 만화들이 정신과 의사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 심지어 그런 만화들은 특별히 재미를 추구하는 잡지에만 실리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도시들, 특히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도시들에서는 그리고 광고업을 포함한 몇몇 직종에서는 저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해요. 라는 말이 일찍 퇴근할 만한 완벽한 이유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나날이 주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던 로스앤젤레스 근처 잘 알려진 교외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광고회사에서 비서 중 하나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생각은 그다지 이상하거나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루실라 브라운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평범한 일로 간주되었을 것이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 특히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매우 이상했다. 그녀는 상당한 크기의 은수저를 물고 22년 전 태어났고 거기에 더해서 쾌활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그녀의 좌우 눈은 모두 2.0의 시력을 가졌고 그녀는 완벽한 치아를 자랑했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친구들 역시 비슷하게 그녀를 대했다. 게다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의 행운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경쟁의 대열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루실라는 언제나 경쟁에서 이겼다. 다른 사람들이 시속 60km로 도로를 달리다가 바로 그 이후로 경찰관에게 잡히면 루실라는 그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서 앞서 나가가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 우연히도 속도를 늦췄다. 다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줄을 서면 그 사람들 앞에 있는 할아버지는 은행 창구 앞에서 동전을 세느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루실라는 언제나 바로 은행 창구 앞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줄 뒤에만 섰다. 행운의 브라운. 이라는 단어는 그냥 루실라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만들어낸 임의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정확한 별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브라운의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일주일에 소중한 3시간을 소모하면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갈색의 가죽 의자에 앉아서 비참한 표정으로 창백한 푸른 천장을 바라보면서 입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말들을 억지로 내뱉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짓이었다.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루실라 자신도 그런 생각을 비웃었다.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루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 미소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아 했다. 6월 25일 수요일이 그녀가 미소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날들 중 하나였다. 아니 말하는 것도 싫었고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싫었다. 그녀가 눈을 뜨자 창백한 푸른 천장이 보이는 기분 나쁜 경험으로부터 그날이 시작되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나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답변을 하려고 하면 모든 단어들이 내 혀의 끝부분에 모여들고 나는 말할 준비를 마치죠. 하지만 나는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보도 아래로 발을 내디는 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다는 건가요? 앤드류 박사가 물었다. 당신의 마음속 뭔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확신할 수 있나요? 그녀가 약간 몸을 고쳐 앉았고 갑자기 그녀는 불편해 보였다. 그러더니 그녀가 완벽하게 정신을 차리고 위를 바라보았다. 천장은 상아색이었다. 푸른색이 아니었다. 그녀가 완전히 넋을 잃고 천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러더니 그녀가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는 앤드류 박사의 상담실 안갈색 가죽 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침대 안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자신이 한 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상상 속의 대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든 낮이든 깨어있을 때든 잠들어 있을 때든 그녀는 정신과 의사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 꿈속에서 나가란 말이야. 그녀가 몸을 비스듬히 눕히며 짜증을 내며 명령했다. 그러면서 앤드류 박사의 표정이 풍부한 얼굴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의 밋밋한 갈색 눈, 은빛으로 물드는 중인 관자놀이를 떠올리며 그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쫓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상상한 것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의 이미지가 자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동자를 바로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에게 묻는 것처럼 느꼈다. 정말로 아무 이유가 없는 건가요, 루실라? 기상캐스터는 그날이 매우 더울 것이라고 약속하듯 말했고 이미 그 방 안을 담요처럼 감싸고 있는 열기를 보면 그 약속이 정말로 실현될 것임을 미리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무심하게 움직였고 샤워 줄기를 맞은 후 그녀가 수건으로 툭툭 몸을 말렸다. 그녀가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집을 나선 것은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차를 몰고 수풀베다 거리 쪽으로 직진한 후 쏟아져 나오는 차들의 물결 속에 끼어들고 샌디에고 고속도로로 가는 길을 타며 자신만의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사이사이에 있는 좁은 간격을 이용해서 한 차로에서 다른 차로로 능숙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취향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화와 초조함에 가득 차서 차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바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차를 보면서 그녀는 그 차의 옆구리를 바로 들이받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고 신호등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지만 굼뜨게 움직이는 트럭을 보면서 경적을 깁고 길게 눌렀다. 그녀가 마침내 고속도로 진입로 위로 자신의 작은 차를 올려놓았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고속도로가 길고 곧게 뻗어 있었다. 앞에는 방해될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속 페달을 깊게 누르면서 속도의 계기판 바늘이 위로 쭉 올라가서 법정 제한 속도인 100km를 훌쩍 넘어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차 타이어가 부드러운 콘크리트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는 안도감을 줬고 바깥쪽 강한 바람이 스쳐가는 것이 그날 아침은 서늘하다는 착각을 일으켰다. 그녀가 서로 뒤엉킨 차들의 무리 옆을 지나치면서 자신이 가야 하는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그 순간 잠시나마 도로 위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사이드 미러가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고 앞으로 뻗은 차선들이 휑한 모습을 띄었고 앞쪽의 낮은 오르막길이 그 뒤에 세상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그 길에서 벗어나. 어떤 목소리가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벗어나라고.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해. 벗어나라고.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위가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렸다. 그리고 입속에서 금속 맛이 났다. 본능적으로 그녀가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아내렸고 바깥쪽 차로를 향해서 급하게 방향을 꺾었다. 그녀가 오르막길의 꼭대기 부분에 다다랐을 무렵 그녀의 차는 조심스럽게 시속 60km의 속도를 유지하는 중이었고 고속도로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닿을 듯 말 듯 달리는 중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한 압력을 받은 타이어들이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맞은편 차로에서 뒤뚱거리면서 달려오던 거대한 트레일러가 위험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 트레일러가 마치 칼처럼 날카로운 각도로 돌진하더니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가는 차량들을 분리하는 중앙 분리대에 부딪혔다. 그러더니 트레일러 앞부분이 바닥에 박히면서 정지했다. 그녀의 앞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그 트레일러에서 분리된 컨테이너가 거칠게 도로를 가로질러서 겨우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달리고 있던 도로 위를 가로막았다.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아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나타났다. 루실라는 순찰대에게 모든 증언을 마치고 몸을 떨고는 있지만 다치지는 않은 트럭 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가운데 쪽 차로에 있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더 속도를 냈다면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나눴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나자 8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그날 아침 시작된 회색의 분위기는 이제 검은색이 되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나는 저 언덕의 위쪽 너머를 볼 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전대를 굳게 잡고 제발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만약 맞은편 도로에 다른 차가 있다면 길에서 벗어나라고 바깥으로 빠지라고 기도했죠. 그녀는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길에서 벗어나. 벗어나라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목소리를 바로 뒤따라서 앤드류 박사의 질문이 부드러운 어조로 들렸다. 아무 이유도 없다고요, 루실라. 그녀가 회사의 주차장 안으로 차를 집어넣으면서 운전대를 거칠게 왼쪽으로 돌렸고 주차 브레이크를 끝까지 잡아 올렸다. 닥쳐. 그녀가 말했다. 닥치라고. 너희들 모두 닥쳐.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더니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미 늦은 것이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길에서 벗어나. 벗어나라고. 아무 이유도 없다는 건가요? 정말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녀가 충동에 이끌리기로 결심했고 급하게 방향을 돌려서 지하실에 있는 회사 자료실로 향했다. 내일까지 내가 모아달라고 부탁했던 자료 말인데요, 루시. 그녀가 회색 머리카락의 자료실 담당자에게 말했다. 혹시라도 이미 모아놓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가요? 그것을 물어보다니 재미있군요. 늙은 부인이 창구 뒤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팔 한가득 잡지와 신문 뭉치를 안아 올리면서 대답했다. 어젯밤 퇴근하기 전에 마침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이미 당신네 부서 쪽으로 비용 청구는 마무리된 것이니까 그냥 가져가서 잘 써요, 루실라. 루실라가 사무실에 들어선 것은 8시 30분이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G. 호스킨스 씨가 말했다. 어젯밤에 알게 된 것인데 캐리카톤 주식회사의 고위급 임원이 오늘 여기로 온다고 하더군. 그래서 금요일에 잡힌 회의를 오늘 아침 10시로 당겼다고.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왔어. 심지어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왔다고. 그리고 당신하고 뭔가 그 회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지. 루실라가 신문과 잡지 무더기를 상사의 책상 위에 올려놨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각 기사와 자료의 표시를 해놓지는 못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모으는 것을 자료실 업무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해놨었죠. 작년에 우리는 캐리카톤의 광고 수주를 19건 받았었고 3건은 특별 계약건이었죠. 그리고 사무실로 오는 길에 영업부에 가서 부탁을 해놨고요. 지금이면 수지가 부사장님께 드릴 매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 호스킨스가 말했다. 그래, 그랬군. 지금까지 당신은 그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군.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미리 알려줬을 수도 있었잖아. 그의 걸걸한 말 속에는 불평이 섞이기는 했지만 칭찬이 들어있었다. 그래, 그건 그렇고.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 이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지? 몰랐어요. 루실라가 대답하면서 자신의 핸드백을 옆으로 치우고 타자기에 덮개를 벗겼다. 우연이죠. 그게 다예요? 그냥 우연히도 자료실에 가게 된 것이고 아무 이유 없이 뭔가를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길에서 벗어나라고. 그녀의 관심을 끌고자 노력하는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뒤덮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아침 10시 회의에 대해서 호스킨스 씨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알려주려고 전화 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전화를 끊으면서 자신의 상사를 힐끗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잡지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전화벨 소리가 그를 방해한 것 같지 않았다. 잠깐, 전화벨 소리라고? 매일 저녁 퇴근을 하기 직전 그녀는 사무실 내 모든 전자기기와 기계들의 스위치를 업 상태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 일하는 호스킨스 씨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누구도 스위치를 ON으로 바꿔놨을 리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늦게 사무실에 왔으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녀가 창백한 푸른 천장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아침 전화벨은 울리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앤드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눈을 깜빡이면서 옆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의사는 그녀의 시야 바깥에 있었다.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당신이 앉아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녀가 심술궂게 말했다. 프로이트 박사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형편없는 생각이에요. 그녀가 두 손을 마주 잡더니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치 과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의 표면처럼 얇아졌다. 그리고 그 풍선을 터뜨리고 싶다는 욕구가 참을 수 없이 비대해졌다. 오늘 아침 나는 그 트레일러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소리도 못 들었고요.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속도를 늦추고 바깥쪽 차로로 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었을 수도 있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겠죠? 의사가 던진 사실에 기반한 질문은 마치 루실라의 입 위에 손을 얹어 막는 것과 비슷했다. 나도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마침내 그녀가 수긍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누군가 하지도 않은 말을 듣고 울리지도 않은 벨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싫다고요. 내가 전화를 집어들었던 바로 그 순간 그렇게 한 것은 마치 누군가 생각하기를.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죄송하지만 그 말을 끝부분을 듣지 못했어요. 앤드류 박사가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끝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끝맺을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으려는 건가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말아요, 루실라 브라운 양. 당신은 방금 전 당신은 전화를 집어들었고 왜냐하면 누군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가 그녀의 말을 기다리면서 말했다. 루실라는 벽에 걸린 액자 속 학위수여증을 보면서 그 위에 새겨진 화려한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앤드류 박사의 부인의 사진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사의 부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러더니 박사의 장난꾸러기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딸은 만난 적 없었다. 그리고 펄럭거리는 창가 커튼의 주름의 개수를 세고 자신의 손목시계의 앞면을 조심스럽게 만지고 자신의 치마 주름을 단정하게 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참을 수 없었다. 좋아요. 그녀가 지친 듯 말했다. 우리 거래처인 동시에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기로 한 캐리카톤의 직원이 나에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전화기의 스위치는 내려진 상태였죠. 호스킨스 씨는 아침 회의에서 활용할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는 바로 자료실로 내려갔죠. 그 트레일러 운전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는 속도를 늦추고 바깥쪽으로 벗어났죠. 그래요.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나 텔레파시 같은 것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녀가 찰나의 순간 동안 숨을 멈췄다. 뭔가를 참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마지막 단어를 생각해내려고 애쓰면서 자제력을 회복하려고 사투를 벌였다. 그렇다면 뭔가요? 결정적인 질문이 루실라의 방어 기제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내가 미친 것이겠죠. 그녀가 말했다.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그 뒤로 축적되어 있는 모든 다른 단어들과 감정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였어요. 뭔가를 한창 하고 있는 중간에, 뭔가를 말하고 있는 중간에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숨어 있는 곳을 그냥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나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보는 것처럼 또렷하고 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의 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교실 뒤쪽 누군가가 정답이 뭐라고 생각한 다음 어떤 것을 쓰기로 결정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쓰기를 원했는지를 아는 경우도 있었고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괴로워할 정도로 꽤나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식인 거죠. 누군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을 한다거나 내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직전 그가 무엇을 할지 내가 미리 아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면 카드 게임을 하면 언제나 내가 이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바로 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나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언제나 당신을 짜증나게 하거나 괴롭게 했나요, 루실라?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말을 이끌어내려고 애썼다. 그녀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예지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마도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녀는 아주 작은 어린 여자애를 생각했다. 그 아이는 낡은 사진첩의 희미한 사진들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다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방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아이가 되어서 남성적인 아버지로부터 어떤 단어 하나를 모으고 아름답고 젊은 어머니로부터 어떤 생각 하나를 모았다. 그러더니 그녀가 거리끼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감고 기억 속으로 생각을 집중했다. 아주 오래전에는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의 생각들을 말로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아마 내 기억에는 6살 즈음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가 6살에 자신으로 생각을 되돌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방금 전 그보다 훨씬 어린 루실라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때 그녀는 집안에 있지 않았다. 대신 언덕 위 솔잎으로 덮인 땅을 걷고 있었다. 지루한 집안의 카펫과 다른 곳이었다.
말해봐요. 앤드류 박사가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소풍을 갔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서 떨어져서 여기저기 걷고 있었어요. 한순간 그 언덕은 햇볕으로 아주 밝고 찬란했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 언덕은 깊은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단순히 서늘하기만 하던 바람이 아주 차가운 강풍으로 변했다. 그녀는 몸을 떨면서 엄마가 근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엄마가 달려와서 스웨터나 윗도리를 건네줄 것 같았다. 하지만 시야에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서 왔던 길을 거슬러 따라갔다. 이미 본 적 있는 것 같은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뒤에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바위가 땅속에 반쯤 박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 그 바위를 향해서 열심히 걷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찬 생각들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다. 저 연못을 그리 깊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루실라가 빠지지는 않았을 거야. 이 주변에는 곰은 없을 거야. 정말로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 애는 다치지는 않았겠지. 연못. 곰. 발목이 접질린 것은 아니겠지? 너무 깜깜한데. 춥지는 않을까? 그녀는 원래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서 처음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고 그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친 듯 달렸다.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그녀는 흐느끼면서 울부짖으면서 달렸다. 루실라. 어떤 목소리가 밤의 어둠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어두운 언덕 지대와 공포에 질린 여자애는 사라졌다. 그녀가 기억에 잠겨서 조금 몸을 떨더니 자신의 눈 위로 손을 올렸다. 누군가 나를 발견했어요. 당연히 그랬죠. 그리고 어머니가 울면서 나를 안아줬고 나 역시 울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꾸짖었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라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어요. 알겠군요. 앤드류 박사가 말했다. 그래서 당연히 당신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겠군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읽을 때마다 아니면 읽었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당신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밀었고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거나 했겠군요. 그리고 그 악몽을 다시 꾸게 되었죠. 아, 그래요. 그 악몽도 있죠? 그 악몽 이야기를 해봐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다시 이야기해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녀가 불평했지만 앤드류 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 그래요. 그 악몽은 언제나 내가 붐비는 거리를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경적을 울려대는 차들과 큰 소리로 외치는 상인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어요. 나는 그 소음이 너무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를 듣지 않고 싶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그 소음을 무시하려고 애쓰면서 더 빨리 걸어가요. 그러면 조금씩 내가 지나가는 건물들이 작아지고 사람들도 드물어지고 소음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회색과 초록색의 이끼가 펼쳐진 넓은 들판 같은 곳을 발견해요. 수십 년은 묵은 듯한 이끼의 벌판이고 그곳의 침묵은 시간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에는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것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두려워져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껴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라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시 도시 쪽을 향해서 몸을 돌리지만 이제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쪽과 마찬가지로 회색의 이끼와 회색의 하늘 그리고 죽음 같은 침묵만 펼쳐져 있어요. 그녀가 마지막 단어를 말했을 즈음 그녀의 목이 너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밀어 뭔가를 잡으려고 했었다. 그녀의 방황하는 손이 앤드류 박사의 손과 닿았고 그의 따뜻한 손가락이 확신을 주듯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다. 서서히 공포가 사그라들었다. 그녀는 침묵이 깨지기를 간절하게 바랐지만 더 이상 할 말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그녀의 바람을 알아차린 듯 앤드류 박사가 말을 꺼냈다. 당신이 폴 체프맨 씨에게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한 이후로 당신이 그 악몽을 꾸는 횟수가 더욱 잦아졌죠? 내 말이 맞나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그 이전 몇 개월 동안 악몽을 한 번도 꾸지 않았어요. 내가 그와 사랑에 빠진 이후에는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어떤 내일인가요? 라는 일종의 광고쇼를 기획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는 나를 행운의 브라운 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장난이었지만 잠시 후 모두들 나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악몽이 시작되었죠. 그녀가 아주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소파에서 몸을 뒤틀어서 놀란 눈을 들어서 정신과 의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식일 수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의 지독한 외로움이 시작된 것은 그의 청혼을 거절한 이유가 맞아야 해요. 그 이전일 수는 없을 거라고요. 당신이 폴 체프맨 씨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왜 그 악몽이 중단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루실라가 즉각적으로 말했다. 그녀 자신의 불길한 질문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였다. 나는 그에게 친밀감을 느꼈어요. 그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내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사람들에게서 친밀감을 느꼈던 바로 그런 방식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어두운 언덕에서 길을 잃기 전에 느꼈던 그런 방식이었죠. 어머니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느꼈던 그런.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당신은 그 이상한 악몽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맞아요.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나는 어둠이나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 적 없어요. 하지만 밤중에 어머니가 내 침실 문을 닫으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방의 벽들이 모두 너무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부터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그냥 나 스스로 꾸며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마침내 잠들게 되면 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꿨죠. 하룻밤이 지나고 또 다른 밤이 되어서도 같은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께서는 나를 의사에게 데려가셨고 의사는 나에게 잠드는 약 같은 것을 줬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나에게 연락을 했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앤드류 박사가 말했다. 선생님이 뭘 해주실 수 있었겠어요? 그 수면제는 효과가 있었고 어쨌든 나는 얼마 후부터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아이들 역시 예감이나 직감, 연속으로 따르는 행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떠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내가 말도 되지 않게 운이 좋은 적이 있었고 그러면 나는 또다시 두려움을 느끼곤 했었죠. 그리고 당신이 폴 체프맨 씨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상할 정도로 운이 좋은 적은 없었고 악몽 역시 멈춘 것이겠죠? 아니에요. 루실라는 그녀 자신의 격렬한 반응에 놀랐다. 아니에요. 그런 식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알고 있을 거예요. 폴과 사귈 때는 나는 그에게서 친밀감 같은 것을 언제나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얼마나 긴 거리가 있든지, 얼마나 많은 벽이 있든지, 뭔가 장애물이 있든지 상관없이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음악을 듣거나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거나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거나 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았어요. 그건 그 이상한 느낌하고는 달랐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경우 나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말을 나눌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었죠. 그녀가 또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앤드류 박사가 꽉 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폈고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후 그녀가 말을 다시 시작했다. 폴은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가 나에게 청혼을 할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청혼을 서두를 필요는 없었죠. 그러다가 우리 회사의 광고주 한 곳이 TV에서 방영 예정인 판타지 드라마 한 편을 후원하기로 결정했고, 우리에게는 그 판타지 드라마에 어울리는 광고를 만들어서 내년에 내보내달라고 의뢰했어요. 폴이 그 프로젝트에 배정되었고, 호스킨스 씨는 나를 임시로 폴의 휘하에 보내서 그를 돕도록 파견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시간이 촉박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나 영화를 아주 좋아했고, 조금 큰 다음에는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두 찾아서 봤죠. 하지만 판타지 드라마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든 신문 가판대에 있는 판타지 소설을 사들이고 서점에서 모든 책들을 사서 읽기 전까지는 그런 종류의 소설이나 영화가 그렇게나 많은지 나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는 작은 서점과 영화관에 남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도 재주문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입수했고 어떤 경우에는 발간이 중단된 잡지들까지 찾아냈죠. 결국 폴의 사무실에는 화려한 표지를 가진 책과 잡지들, 영화 테이프가 가득 들어찼고 그 안 어디를 둘러보든 환상적인 별과 8개의 다리를 가진 괴물, 우주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잡지나 책들이 당신이나 폴과는 무슨 관계라는 건가요? 그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루는 방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는 우주선이나 다른 행성, 로봇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거나 특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일 경우 웃지 않았어요. 특이한 재능이요? 그러니까 당신처럼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말이겠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과 의사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웃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그런 것들이 마치 변태적인 것들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로 꺼내서 읽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들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도 바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특히 텔레파시 같은 것을 언급하는 이야기들인 경우에는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처음에 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나는 그냥 그가 비웃는 척하고 나를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은 폴이나 나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고 나는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그의 태도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혐오했어요. 앤드류 선생님 그리고 폴은 나 역시 그런 것들을 혐오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에 차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내가 그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전 몇 달 동안 내가 그에게서 친밀감을 느낀 것이 혹시 내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악몽을 꾸기 시작했죠.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면
나는 다시 그 외로운 침묵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몸을 떨곤 하는 것이죠. 계속 말해봐요, 루실라. 그녀가 잠시 망설이자 앤드류 박사가 말했다. 그게 전부예요.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요. 결국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 그 모든 잡지와 책들은 지하 자료실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했던 지난 2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내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가 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생각 역시 나는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의 생각을 내가 알아낸다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정신병자나 할 일이었죠. 아니면 더 안 좋은 행동일 수도 있고요. 선한 행동도 아니고 친절한 행동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선생님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그가 당신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거절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결혼하자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몇 번이고 결혼하자고 외치고 싶었지만요. 그녀가 자신의 눈을 강하게 눌러서 닫았고 그 덕분에 밀려오는 눈물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시간이 스스로를 접으면서 흘러갔다. 또다시 그녀의 손목시계의 바늘이 4시 30분을 가리켰고 하얀 옷을 입은 간호사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앤드류 선생님의 상담실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아주 멀리 있는 전망대 같은 곳에서 루실라는 자신이 앤드류 박사의 책상을 지나쳐서 방 안을 가로질러 낯익은 소파로 가서 앉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루실라는 자신 앞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흐릿한 장면들이 깜빡거리면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단편 영화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눈을 뜨자 그녀 옆에 앉은 남자의 눈동자가 바로 보였다. 당신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잖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하는 사이 그가 말했다. 당신은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이 있나요? 루실라. 긴장된 순간이 오면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져서 그 긴장감을 해소하는 정신과 의사의 습관이 더 이상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예의 바른 태도로 그녀가 대답을 위해서 단어들을 이끌어냈다. 별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과거의 산물이고 모두 몇 개의 원형질 덩어리로부터 진화해왔다는 것이 다윈의 생각이었죠. 진화의 과정 동안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날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털을 만들기도 하고 이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녀가 약간 의기양양한 태도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녀의 말 뒤에 온 것은 또 다른 침묵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그녀가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모으면서 다음 말을 이었다. 그러면 그런 종들은 사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검치 호랑이는 아래 송곳니가 계속해서 자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턱을 닫을 수 없는 정도로 아래 송곳니가 길게 자라게 되었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죠. 그녀가 그 말을 하는 사이 그녀는 대학교 시절 교재에서 본 커다란 덩치의 짐승을 떠올렸다. 그 기억이 점점 커지고 점점 또렷해져서 이제 그녀는 그 짐승의 그림과 그 맞은편 종이에 있는 글자들을 모두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그 맞은편 쪽의 위쪽 구석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잉크 얼룩이 묻어 있었고 몇 개의 문장 아래에는 굵은 강조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 문장이 너무 또렷해서 그녀는 그것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다. 다윈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변이는 미수한 영향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정한 돌연변이의 성격은 큰 영향력을 가진다. 수천 개가 넘는 변이가 발생하지만 주변 기후와 시간, 천적, 현재의 특징을 가진 개체를 영원히 재생산하려는 욕구를 가진 유사한 개체들 사이에서 최적화된 것만 살아남게 된다.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모두가 낯익었다. 하지만 전체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릿속 책을 손에서 놓고 자신의 관심을 그것에서 돌려서 다시 앤드류 박사 쪽으로 향했다. 정신과 의사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봐요. 선생님은 꼭 머리가 나쁜 아이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학교 선생님처럼 말하고 있군요. 그렇지만 그녀에게 예의를 갖추는 습관의 힘은 상당히 강력했다. 아마도 내 생각에 다윈이 말하고자 한 것은 꼬리가 1cm씩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개의 꼬리가 한 번에 길게 잘리는 것처럼 한 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뿐만 아니라 다리를 가진 물고기가 태어난다거나 검치 호랑이의 새끼가 보통의 송곳니를 가지고 다른 호랑이들 사이에서 산다거나 또는 한 무리에 속한 원숭이 한 마리가 갑자기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꼿꼿하게 선 다음 혼자서 걷기 시작한다거나 하는 것이겠죠. 그가 그녀의 마지막 말을 따라했다. 혼자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를 예고하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루실라의 척추를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다. 몇 초 동안 그녀는 회색의 이끼 들판 앞에 회색의 하늘 아래에서 회색의 침묵 한가운데에서 서 있었다. 그 원숭이는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혼자서 걸어야만 하죠. 당신은 예전에 대학 시절 교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최적화된 개체만이 살아남는다. 루실라가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후에 맞서 싸우고 자신들의 천적에 맞서 싸우고 자신과 같은 종의 개체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바닥으로 발을 내려뜨리고 자신의 몸을 밀어내서 일어났다. 나는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내가 돌연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당신이 돌연변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의 말 속에는 첫 번째 단어 나는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강조가 묻어 있었다. 루실라는 갑자기 누군가 웃음 터뜨린 것을 들었다고 거의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시선을 과감하게 마주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진지했다. 절대로 나를 비웃지 말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우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이 모든 것이 우스운 것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우스갯거리는 아니죠. 앤드류 박사가 그녀를 돕겠다는 듯 말을 이었다. 당신으로서는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가요? 아마도 그래요. 맞아요.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뇌종양이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뭐가 되었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해서 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면 나는 폴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요. 그녀의 시선이 그를 지나쳐서 책상 위 사진으로 향했다. 선생님처럼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은 쉽죠. 그는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무시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미 그 이유를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폴이 나를 혐오할 테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겠죠. 그들이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능력은 모양이 없잖아요. 마치 당신이 세 개의 다리를 가졌다거나 길고 털이 수북한 꼬리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긴 송곳니를 가졌다거나 하는 것과는 다르죠. 루실라가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미소를 지었다는 사실과 앤드류 박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에 화가 났다. 이 모든 이야기가 멍청한 소리예요.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마치 내가 진짜 돌연변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내가 돌연변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런가요? 당신 스스로가 진단을 했어요, 루실라. 그녀가 당신은 나에게 그 진단을 신뢰할 만한 엄청나고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들을, 동일한 강력함을 가진 것들을 다시 나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그 단호하고 결정적인 추궁 때문에 루실라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가 대답을 찾은 순간 그녀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당연한 거죠. 거의 잊고 있었네요. 선생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줬었는데도 거의 잊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람은 나를 혐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거예요. 진화론 책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만약 선생님이 내 말을 정말로 믿었다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요. 아마도요. 아마도 뭐죠, 루실라? 그런데 그 대신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멍청한 생각들을 했는지 깨닫도록 도와줬죠. 그녀가 무의식으로 손을 내밀어 정신과 의사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그의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곤 약간 민망함을 느끼면서 다시 손을 물렀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처음 내가 여기로 들어왔을 때 그때 선생님은 말했죠.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나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이고 나 역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나는 어쩌면 선생님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아주 많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자주 내가 어떤 것을 묻기도 전에 선생님은 대답을 내놓곤 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은 대답을 하려고 말을 꺼낼 필요도 없었어요. 선생님은 그 큰 갈색 가죽 의자에 앉아있고 나는 여기 이 소파에 눕듯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쾌활하게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말들이 너무 빠르게 흘러나오는 바람에 단어와 단어가 서로 엮이고 겹쳐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아주 조금씩 그녀가 말하는 속도를 늦췄고 그러더니 아주 멈췄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완전히 멈춘 이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문장 몇 개를 여전히 들을 수 있었다. 그것들이 반복되고 반복되었다. 마치 사그라지는 것을 거부하는 메아리처럼 반복되었다. 대답을 내놓곤 했어요. 내가 묻기도 전에.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그녀는 자신의 목을 움츠러들게 하고 입술을 마르게 하는 그 두려움을 혀로 맛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선생님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선생님은 나를 정신병원에 가뒀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 생각의 조각들, 단어의 파편들, 그리고 침묵의 방울들이 만화경 같은 총천연색의 덩어리 속으로 스며들었고 무한히 작은 조각으로 흩어졌다가 믿을 수 없이 기이한 문양을 만들어냈다. 깨달음이 공포의 자리를 대신했고 바로 그 후 분노가 깨달음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가 비난하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신문해왔던 정신과 의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생님도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당신은 아마도 세계의 달이나 길고 털이 수북한 꼴이나 대학 교재에 나오는 엄청난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를 기대하고 있었나 보군요. 그리고 당신은 정신과 의사잖아요. 다른 뭐가 되는 것이 나았을까요? 식료품의 계산대를 가운데 두고서 당신이 나에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버스를 운전하거나 약을 조제해주고 있었다면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었을까요?
만약 내가 볼링장이나 회사 사무실을 헤매고 다녔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녀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더니 아주 긴 한숨을 무의식적으로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가 숨을 가다듬었다. 나는 폴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나처럼 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내 부인 역시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의 눈이 안정적인 태도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 너머까지 보고 있다고 느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녀는 발걸음 소리나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지 않는지 귀에 신경을 집중했다. 당신이라면 다리를 가진 원형질 덩어리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앤드류 박사가 물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손은요? 만약 원숭이 한 마리가 자신이 꼿꼿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엉터리 영화에 나오는 이류 배우처럼 해질녘의 석양 속에서 외롭게 걸어서 멀리 사라졌다고 상상해봐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 원숭이의 후손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루실라와 함께 진찰실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살짝 열린 방문을 돌아서 안으로 들어온 작은 소녀는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얇은 스웨터를 입지도 않았고 곱슬머리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달콤한 미소를 본 순간 루실라는 그 소녀가 사진 속 소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루실라는 진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저를 불렀어요, 아빠?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루실라는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너랑 같은 별명을 가진 여기 이숙여분을 내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로 오라고 불렀단다. 앤드류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신의 딸을 맞이했다. 행운의 앤드류, 여기는 행운의 브라운 양이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야 하나? 그런가? 혹시 우리 아빠나 위트니 삼촌이나 빌 오빠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해도 되나요, 브라운 언니? 그래, 나도 반가워. 루실라가 말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입술 가장자리가 위로 활짝 들어올려졌고 그녀는 그 움직임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나 역시 너랑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 그러면 너도 나를 들을 수 있겠지. 앤드류 박사가 책상 위 열린 담배 상자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혹시 이 대화는 완벽하게 사적인 것인가요, 두숙여분? 아니면 나도 끼어들어도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 말에 끼어드는 것 무례한 거예요, 아빠. 아니야, 선생님은 끼어든 것이 아니야. 이게 바로 내 아빠가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인 거야. 앤드류 박사의 간호사가 여전히 살짝 열린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진찰실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간호사가 방문을 가볍게 밀자 문손잡이에 달린 자물쇠가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물론 그 간호사 역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침묵의 소리. 바바라 콘스탄트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